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5분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립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 정답은 대환대출이었습니다. 대환대출. 기존에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 대출도 5천억 원 한도이긴 합니다만 더 낮은 금리로 바꿔드린다라는 거죠. 자, 대환대출 정답을 많은 분들이 또 맞춰주셨습니다. 김명숙 님이 오늘 문자 퀴즈에 당첨되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노력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제 오프닝을 또 잘 들어주시고 또 오프닝에 맞게 인용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9911님 지금 아파트 구매로 대출 알아보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렇죠. 참 돈 빌릴 때는 머리가 아픕니다. 김대현님은 대출에 치여서 산 적이 있네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나도 못 사고 살았던 가슴 아픈 과거를 떠오르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아이고 야야 대출이 어떻게 몇 억이나 있냐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시죠. 근데 엄마 몇 억 대출 받은 것보다 집값이 몇 억 더 올랐어 라고 하면 이제 조금 위로와 위안이 되는데 그게 참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죠. 잘. 0379님 저도 은행 대출 청산한 지 불과 몇 년 안 되는데요. 마지막 상환하던 날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라고. 그 홀가분한 그 느낌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언제쯤 그 홀가분한 느낌을 겪어볼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몇십 년 남은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주식이라도 좀 많이 올라야지 빨리 돈을 갚을 텐데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야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떨어지네요. 코스피는 1.16% 떨어진 2636,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입니다. 0.1%만 오른 869, 원달러 환율은 1332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그렇고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은행주들 그동안 저 PBR 기업이 아니죠.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공개한다라고 해서 저평가받던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겠구나라고 기대하고 많이 올랐던 주가들이 오늘 와장창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오늘 개미스쿨 시간에 한번 짚어보시죠.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고요. 네, 뭐냐 선반영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선반영. 네네. 그래서 선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내용이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나와서 역시나 이건 단기로 보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발 장기로 보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 국회의원 한 분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전 국회의원분하고. 네.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국회의원도 아무도 모른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개미는 이제 1000마리 넘었다고는 하지만 법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네, 다른 딴색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하시는 분은 어느 나라 얘기인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나마 여기까지 나왔다는 건 그나마 뭔가 내용이 좀 접수가 됐다는 거니까 네. 이것도 거적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이 일부 투자자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었고 그럼 거의 두 집 중에 한 집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 국민연금의 15%가 국내 주식 아닙니까? 네. 국민의 노후랑도 직결이 된 거기도 한데요. 일단 그러면 정부에서 많이 군부를 떼긴 했습니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저평가받았던 기업들이 제 가치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공개가 됐는데 네. 대부분 뭔가 의무화, 강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흐름이네요. 네, 그렇죠. 딱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건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이것들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데 사실은 이 행사만 제대로 해도
한국의 밸류에이션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제대로 된 행동을 못한다 이러면은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 보유 지분이 많은 국민연금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뭐 스스로 알아서 좀 잘해라라고 하는데 조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다는 건 일종의 동행을 한다는 것 같아요. 동업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사업을 나 혼자 하면 그냥 내가 다 자본금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든 손실이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상장을 한다는 건 내 주식 일부를 판다는 거예요. 팔 때 어떻게 파냐면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자본을 비싸게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상장의 이런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자본의 일부를 비싸게 사주면서 지분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동업이거든요. 근데 동업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몇 명이 모여서 동업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래 얘 똘똘하고 잘할 것 같으니까 돈을 이렇게 친구들이 뭐 이렇게 꼽아줬어요. 예를 들어서 좀 심하게 예를 들자면 막 그 친구는 5억 들고 있는데 옆에서 1억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줬어. 그래서 네. 절반 정도는 그 친구가 갖고 나머지 여러 사람이 나머지를 가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을 벌었어요. 네.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아직 우리 사업 좀 더 확장하고 그래야 돼서 돈 벌긴 했는데 너희들한테 나눠줄 건 없고 조금 더 확장해야 돼 이러면서 갑자기 차를 좋은 걸로 바꿉니다. 집도 좋은 걸로 바꿔요. 네. 가구도 좋은 걸로 바꿔요. 네. 그럼 이걸 우리가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꾼 기질이 있는 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한국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이 딱 이러합니다. 요즘 많이 개선되고 있고 신세대 이제 그 CEO들은 이제 배당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주들한테 환원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동업자 정신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에 상장했는데도 내 회사로 니네들이 왜 그래?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예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투자자들은 무슨 기대를 했냐면 예의 없는 거를 조금 강제적으로 예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이제 무시하는 게 네. 대한민국 상장사들의 흐름이었는데 예. 제대로 좀 돌아볼 수 있게끔 하자. 네. 근데 이제 예의 없는 친구들한테 앞으로 네가 잘했으면 좋겠어. 너가 예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이번 이 프로그램은. 자율에 맡길게. 예,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의가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예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친구들 입장에서는 투자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죠. 야 이거 뭔가 나오지 않겠어? 그랬는데 이 정도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네. 그 동안에 자율적으로 잘 할 만한 대한민국 기업들이었으면 네.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저평가였겠느냐라는 이제 반문이 또 따라 붙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화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의 화랑이에요. 활황. 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증시 다 사상 최고치 가고 있죠.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면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너희들은 중국하고 무역 거래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만은요. 대만도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돈이 넘치거든요. 인도, 베트남 뭐 네. 다 좋아요. 근데 코스피만 지금 갈라파고스 네. 같은 곳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이유는 뭐냐? 예. 뭐 문제가 이제 연원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IMF 때부터 있기는 합니다. 문제가. 네. 이 IMF 때 현금을 들고 있었던 기업들은 벌떡 일어났고요. 사업을 이제 그 빚 많이 써가지고 했던 기업들은 여러 자빠졌어요. 아하. 그때. 그러다 보니까 현금 들고 있었던 기업들이 그때 밸류업을 하게 됩니다. 그 망하는 회사들 위기 때. 것 쭉쭉 사들이면서 네. 뭐 거저 M&A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야 돈은 잘 쟁겨놔야 돼. 잘 쟁겨놔서 위기 때 사용해야 돼. 그냥 위기에 대응하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해도 워렌 버핏도 그렇거든요. 지금 워렌 버핏도 사상 최고의 현금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좋은 투자처를 준비하면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해요. 근데 좀 다른 건 여기 배당도 안 합니다. 심지어.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대신에
그 회사가 밸류가 낮게 형성됐다. 소위 순자산 가치 미만으로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자기 주식을 사들입니다. 회사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서 네. 소각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저평가된 거니까 다른 회사 사는 것보다 우리 회사 사는 게 좋아.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쟁겨놓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돈을 쟁겨놓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건 내가 돈을 맡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영진이 이제 무능한 걸 이제 실토하는 셈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업을 시작해서 어떤 친구가 제일 잘할 것 같아서 걔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네. 하라고. 근데 걔가 그냥 돈을 싸들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할 줄 알고 빌려줬으니 이게 뭐야? 그게 지금 딱 한국에 ROE가 낮다라고 표현되는 게 그거죠.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나라 여타 나라 대비 그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써서 얼만큼의 이익을 내느냐, 이 이익률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약 한 8%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기업을 하는 거는 은행에 예금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금 받으면서 이자를 좀 받으려고 하는 은행 예금이야 조금씩 늦게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데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는 또는 공여했을 때는 또는 지분 투자를 했을 때는 이 친구들이 이 돈을 갖고 뭔가 잘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돈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투입을 한 건데 거기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쌓아놓기만 해. 이거는 주주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당장에 예를 들어 중간중간 어려운 기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활성화되면 많은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진 기제가 되잖아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자본의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은 자본의 활동성이 없어서 가뜩이나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기업들마저도 성장률을 올리는데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 될 때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렸냐. 설마 외국이 상식 수준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 투자가 얼마나 많이 됐냐면 작년 12월 이후로 딱 이제 석 달이 안 됐습니다. 예. 무려 13조 원 매수했어요. 한 2달여 만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 정말 순진한데 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래 나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어 네. 라고 생각을 했으나 오늘 뚜껑을 따니 그래도 그냥 단선 하나 달렸습니다. 1차입니다. 5월에 한 번 더 네. 세미나를 해서 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2차가 있으니까 그때는 기대를 해보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정말 한국의 기업들이 좀 예의가 있기를 바래요. 예의가 있다라는 건 투자를 안 받았으면 몰라도 투자를 받았으면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적정 수준의 환원을 해주는 게 심지어 원금 보장해주는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나오는데 네.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정도의 리턴이 안 나온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기업의 업황이 어려워서 돈을 네. 못 벌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요. 돈을 잘 벌고 있고 곳간에 돈을 많이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질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게 문제였고 그 곳간지기들이 이제 회장님 아들 딸들을 위해서만 이제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게 또 켜켜의 문제가 됐던 건데 일단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 정부는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기업 가치를 어떻게 올릴 건지 네. 그 기업 스스로 1년에 한 번 자율적으로 공시해 보세요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제도 아니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일본도 약간 상당히 강제적인 조항을 거래소에서도 두고 해서 그러니까 일본 거래소가 직접적으로요. 네, 해서 이렇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거든요, 드디어. 네. 그 암울했던 30년의 그 불황을 주식시장에서 먼저 지금 탈출을 하는 분위기를 보여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본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은 그 기업들의 경쟁력은 상당하거든요. 네. 근데 자본시장까지 활성화되면 이 나라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가 잡았던 진짜 일본을 앞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우리가 계속 잡아야 되는데 좀 거기에서도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또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또 그 연 1회 자율 공시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네. 강제적으로 처벌하는 건 없고 자율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모범 납세자 선정 때 우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범 납세자로 선정해주겠다 아니고 그때 우대를 해주겠다. 그리고 법인세 공제 감면을 해주겠다는 아니고 법인세 공제 감면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해주겠다. 그리고 부가세 뭐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라는 건 아니고 경정 청구 때 혜택을 좀 주겠다. 뭐 요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당장 어떤 뭐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이번에 발표가 된 거는 없고 다음번에도 어떻게 나올지를 이거는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국민연금한테 우리 돈을 맡긴 거 아닙니까? 네. 따지고 보면 거기서 투자자들한테 그 위임을 받은 거니까 그 위임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기업이 행동을 제대로 해서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몫을 남겨줘라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국민연금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업들한테 얘기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 생각은 국민연금한테만 열어줄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나 이런 쪽으로도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기관들이 거의 뭐 규모가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한국의 기관 투자자라는 건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해봐야 아마 귓등으로도 안 될 겁니다. 기업들은. 근데 국민연금이 움직이면 틀리고요. 외국계 자금이 움직이면 틀려요. 최근에 주가 2,600까지 올라온 것도 국내 투자 자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를 13조 사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사실 뭐 좀 격하게 얘기하면 외국인들한테 회사 뺏겨보면 예의를 다하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떤 주총에서 표 대결을 통할 네. 때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조금 우호적인 그렇죠. 도움을 좀 받으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그러니까 스튜어드가 집사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 돈을 관리하는 내 자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돈 맡긴 사람한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그 기업을 경영하거나 현재 그 이사진들에게만 네. 또 유리한 경우만 그 의사결정만 도와주면 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들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김학균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처럼 행동주의 펀드가 많이 들어와서 네. 기업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야 진짜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네. 일본은 그걸 먼저 열어놨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죠. 네. 뭐 그건 충분히 이해되고 왜냐하면 회사 사냥꾼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오히려 저희는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있는데 메기 한 마리 더 넣으면 미꾸라지도 아주 싱싱해지고 튼튼해지잖아요. 네. 메기 도망치느라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늑대 같은 외국 자본들을 일부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본도 그런 식으로 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실제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건물이 팔렸어요. 외국계 사모펀드한테. 네네네. 물을 안 틀어줘요. 수돗물을. 따뜻한 물이요? 아니 물을 조금씩밖에 안 틀어주는 거예요. 물 아끼느라고. 예, 그러니까 정말로 막 어떤 느낌 내면 야 이렇게까지 바짝 말라가지고 마른 수건까지 짜네 이런 느낌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을 제대로 그냥 나중을 위해서 그냥 좀 두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가끔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대주주가 그 법인 자금을 자기 사적인 어떤 좀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 소나타 타도 되는데 G90 타고 굳이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 주주들의 돈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도 우리나라 특히 이제 상장까지 했는데 네. 상장 기업이라는 그 공개 기업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우리 시장 놓고 보면은 코스피가 한 1.3% 정도 낙폭이 더 커졌고요. 그동안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대하면서 올랐던 저 밸류에이션 기업들 모 보험사 주가는 지금 10% 이상 14% 폭락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대규모 금융그룹 뭐 KB금융도 마찬가지고 8% 9% 이 정도면 뭐 폭락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들도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물론 이제 선반영을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정부의 정책 발표가 또 실망스러웠다라는 네. 뜻도 될 테고요. 그렇죠. 이 오른 주식들이 다 밸류 기대감으로 오른 거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낙폭이 참 크긴 크네요,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저 PBR주 그러니까 네. 한 주당 가치가 한 주당
순자산 가치만큼도 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가졌던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의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선반영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실망이 나오니까 좀 빠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한 겁니다. 국회의원 아는 분들이 없어요. 뭐 상법 개정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거는 둘째치고 그게 뭔데가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에요. 아마 한 300여 분의 국회의원들 중에 제 생각으로는 한 285명 정도는 삼법 개정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삼법 개정이라고 한 거는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네네. 우리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한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주한테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법 개정을 좀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그건 모르시는 분 대단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주분들도 여기에 뭔가 동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3년 전하고 비교하면 진짜 천지개벽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왜 중요한지 네네. 이게 얼마나 주가를 떨어뜨리는 악영향인지를 이제 네. 깨닫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알잖아요. 한국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대주주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죠.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이것 때문에 주가 빠진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한 거니까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아마 뭐 거의 예언을 한번 해보면 앞으로 한 3에서 5년간 네. 이 부분들이 시장에 잘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거고 그래요? 이런 어떤 저PBR이라든가 저평가 기업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주가에 서서히 반영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렇게 하면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그냥 어차피 뭐 버린 몸 계속 갑니다. 좀 옛날 분들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서 아마 저보다 좀 젊으신 분들 신세대들이 오시면 이거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화를 좀 하자면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한 70년대 중반 이후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회사의 대표가 되면 저절로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IMF의 추억이 좀 약하고요. 70년대 중반 이후의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저런 어떤 화랑을 끌고 가는지를 성장기에 계속 목도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이 주식시장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뭐랄까 그걸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봤기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아마 신세대 경영진들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쟁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뭔가 자꾸 보호하고 쟁겨야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나고 나면 아마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세대 교체 과정에서 이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걸 절감하려고 주가를 눌러놓는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이건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익히 알고 계시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드리면 상법 개정이라든지 금투세 폐지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공약을 한 거고 뭐 국회에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이건 좀 한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참고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 이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내일 한국 거버넌스 포럼의 이남우 회장 나와서 같이 우리가 또 더 깊이 있는 토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약간 투자 측면에서 다시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면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바탕으로 한 ETF도 연말쯤에 출시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저평가 기업뿐만이 아니라 밸류업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담아서 일종의 상장지수 펀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ETF는 수백 개 중에 한 개니까요. 그죠. 여기에 뭐 돈이 몰린다 하더라도 그 영향 자체가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제 눈을 또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뭐 코스피는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박스피라는 오명을 현재까지 달고 있는데 그 잘 나가는 나라 중에 뭐 미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또 미국에서는 AI, 이 GPU, AI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또 엄청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고 지난주 발표된 실적도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이거 이제
작년 코로나와 21년도, 22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망 적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동차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중고값이 신차보다 더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딱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GPU 공급망 적체가 발생한 겁니다. 이건 이번 거는 왜 그러냐면은 공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GPU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첨단 패키징 방법인 코웍스라는 방법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줄 회사가 세계적으로 대만의 TSMC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급이 적고 수요는 폭발을 했습니다. 수요는 빅테크들끼리의 경쟁이고 빅테크가 과거 이제 20년을 통해서 야 여기서 이거 못하면 우리 도태돼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폭발했고 그거를 충분히 만들어줬으면 가격이 여기까지는 안 올랐을 거예요. 네. 예, 근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하이닉스의 HBM도 마찬가지고 HBM의 수익률을 보면 어마무시한데 그것도 다 부르는 게 값이라서 이렇게 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픈 AI의 일종의 뭐 핵심 CEO인 샘 알트만은 네. 5조 달러, 7조 달러 투자하겠다라는 정말 이상한 얘기를 했고 우리 돈으로 9천조 원. 네. 그리고 손정희 의장은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한 게 결국은 딴 게 아니라 이 칩을 좀 싸게 공급받고 싶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은 발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공급 부족은 대략 제 판단에는 한 6개월 동안 대체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삼성 파운드리가 갑자기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실력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이런 것들을 맡아서 GPU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아마 한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HBM을 만들어서 그걸 턴키로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붙여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요동치겠죠. 시장을 요동치고 GPU 가격은 만들어준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누구도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을. 일단 전 세계적으로 대용량으로 한 번에 많이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GPU 이걸 또 이제 서버로 많이 이제 넣으려고 하는 그 인공지능 서비스 때문에 이런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고 그 수요는 앞으로도 또 꾸준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그래서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미국 AI 관련주들을 많이 매수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고 이른바 이제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제 매출 성장률이 최근 그 3개년간의 기록적인 매출 성장을 했는데요. 대략 한 88%, 34%, 22%각 분기별로 성장해서 이게 연별이 아니라 네. 분기에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 그런 규모가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한 20몇 년 일해봤는데 이렇게 다 된 기업이 큰 기업이 이런 스타트업 같은 실적을 내니까 좀 기가 차요. 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이제 2조 달러여서 엔비디아 시가총액만 한 2,600조 원. 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보다 엔비디아 하나가 더 크죠. 네. 근데 주당 순위 성장 속도는 매출 성장 속도보다 당연히 더 큰데요. 그 흐름들을 살펴보면 147%, 약 49%, 약 28% 정도 지난 3분기 누적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47에서 49%, 28%로 성장률이 줄어요. 성장률은 조금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성장이 줄게 되고요. 대략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024년도는 25% 내외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네. 25% 성장을 해서 이 회사에 한 30배 정도 주가를 주면 한 875달러 나오더라고요. 대략. 네, 25달러. 그러니까 러프하게. 그러니까 PER 30배 그러니까 현 주가보다 주가 수익 배율을 30배까지 쳐서 미래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목표 주가가 뭐 한 870달러 정도 나옵니다. 네네, 그 정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대부분 IB 투자은행들에서 목표 주가를 쓸 때도 한 850달러에서 800달러대 후반대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 질문을 하나 했어. 제가 이대호 기자님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근데 이대호 기자님 그래 잠깐 알려줄게 하고 갑자기 백과사전을 펴. 그럴 걸 싹 다 읽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생성형 LLM 모델의 흐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했는데 백과사전을 다 읽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이니까 그걸 말도 안 돼 이러지만 기계로 하면 이걸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몇 초 만에 되니까. 네. 근데 빨리 하려면 전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다 전력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쏟아서 답을 주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모델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빅테크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데 네. 일정 수준 지나면 다른 경쟁자들이 뛰어들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가 될 거냐면 전력 사용을 덜하는 칩을 만드는. 우리가 이제 후보자 중에 1순위로 꼽는 게 그 반도체 마술사라고 부르는 짐 켈러라는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 손을 안 거친 반도체가 없어요. 애플이고 AMD고 이런 인텔이고 이런 회사들이 다 이 사람 손을 거쳐서 한 단계씩 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지금 AI 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저전력 AI 칩을 만들 가능성은 또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GPU 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AP의 AP 중에 하나 들어가는 NPU 신경망 프로세서 이게 또 발달되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영역인 TPU 이런 것도 발달될 수 있죠. 근데 이미 그런 기조를 보이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인데요. 원래 이게 통신칩 만드는데 또 하나 사업이 ASIC 칩이라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 LLM 모델의 AI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GPU를 사용을 하되 이제 때가 되면 GPU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걸로만 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예를 들어 자기네가 스스로 만든 TPU라든가 또는 NPU를 개량해서 여기에 적합하게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이 GPU 사용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까지 시간은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 가격을 반영을 굉장히 빠르게 주식시장이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젠슨 왕 CEO의 발언을 보면 이분은 발언을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 추세면요 1년 안에 2배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5년에 2배 성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말을 강하게 한 CEO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한 만큼은 아마 실적 발표를 때 성과를 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이미 $800대라서 그렇죠. 거의 네. 다 올라왔죠. 많이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진짜 세게 가면 한 $1,000, $1,100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모든 게 환상적으로 잘 풀리면. 근데 주식이라는 건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먹는 게임이 아니라 안 깨지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있는 분들이야 이런 전망에 따라서 더 들고 갈 수 있는데 이걸 투자를 할까 하는데 온통 지금 사방팔방이 엔비디아로 도배가 됐거든요. 제 주변에. 전 세계가 다 엔비디아 얘기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해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플랫폼 기업보다 하드웨어 만들어주는 기업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좀 뭐라고 표현하나? 좀 이상하게 표현해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애플한테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한테 납품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납품하는 업체가 납품받는 업체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근데 반도체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슈퍼을이라고 하죠. 예, D램도 모자랄 땐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은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LLM 모델이 성장하면 메모리 시장 성장은 어마무시하게 커질 겁니다. 동반 성장하죠. 예. 그리고 우리 카이스트 김 박사님도 표현을 네. 했지만 아주 잘 표현을 하시셨더라고요. 뭐냐면 GPU, CPU는 글을 빨리 쓰는 거다. 근데 어디다 글을 써야 되냐면 칠판에 써야 되는 거다. 네. 근데 그 칠판이 메모리다. 근데 엄청나게 빨리 쓸 수는 있어졌는데 칠판 개수가 모자라서 적어놓은 걸 기록을 못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칠판 개수를 엄청나게 늘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GPU가 앞으로 더 잘 되고 또 인공 AI가 더 잘 되려면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되게 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되게 안타깝죠, 저희가.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이야기해 주셨던 TPU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AI 연산에 특화된 네. AI용 반도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GPU나 AI용 반도체 같이 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게 HBM이라고 하는 더 고부가 상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좀 기회가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 보면 특히
인텔 키워주기가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무조건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는 뭐 몇 해 전에서부터도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는 안보와 직결된다 강조하고 있고 특히 미국 기업들이 인텔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인텔이 반도체를 외주 제작해 주는 게 사실은 그동안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그걸 다시 키워보겠다고 이제 손을 같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다지 달갑진 않은 흐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게 칩스법을 한번 다 쭉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메스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미국을 어떻게 키울 건가 계속 얘기 나오고요. 미국 내에서? 네, 미국 내에서 하겠다고. 미국이 만든 것이 미국을 키운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리고 우리가 90년대는 2%가 28%인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10% 12%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빨리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이걸 빨리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그건 제조 분야일 겁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보면 이제 지정학적으로 TSMC가 중국에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대만과 하나의 중국 정책은 포기할 가능성이었고 점쟁 발발 위험도 계속 뭔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TSMC를 중국한테 뺏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다 말씀드렸던 인텔 그다음에 애플 소위 말하는 이 실리콘의 최강자들이 다 TSMC만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구조가 미국 입장에서 절대 달가울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 본토로 끌어오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TSMC나 삼성전자 보고 자기네 나라 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으라고 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잘해주는 게 제일 속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100억 달러 수준의 그 협상이 되고 있다고 인텔 측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말입니다. 과연 이게 잘 성공을 할까? 지금 잘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텔은.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에 18옹스트롬 그러니까 0.18 나노 수준까지 이제 곧 가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엔지니어링 했던 그 칩 설계나 제조 엔지니어링 했던 친구들이 다 어딜 가냐면 패밀리스 업체나 다 그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간다는 거예요. 훨씬 대우가 좋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엔지니어링 직접 하는 거는 힘들기도 하고 대우가 안 좋으니까 많이 안 가요. 근데 그걸 다 누가 채우고 있느냐 지금? 다 아시안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칩 제조의 인력은 아시아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이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시안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 땡겨서 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어마무시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를 그쪽에서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 왜 여러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 진짜 이렇게 노력해 갖고 안 된 영역이 없거든요. 근데 왜 TSMC한테 왜 안 될까?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또 다양한 분야를 같이 하고 있고. 네, 그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B2B 도매만 합니다. 그동안에 도매만 했어요. 그다음에 메모리라는 건 기성품을 찍어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옷감 장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파운드리는 뭐냐면 조금 만드는 친구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웨이퍼 몇 장에 끝나는 애들도 많아요. 다품종 소량 생산도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이건 완전 소매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가 있었냐면 아유 고객님 어서 오세요.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옷감 잘라주던 회사거든요. 삼성전자는 저기 몇마 필요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 갖고 가세요. 됐죠? 얼마? 오케이 콜. 이러고 끝나는 구조거든요. 영업 구조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D램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은 범용 제품이라고 하죠. 같은 규격의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닉스는 HBM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압도적으로 지금 그 고도 HBM에서는 압권의 상황을 가고 있는데 삼성이 왜 안 갔냐? 이건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량이 너무 많았고 HBM이 그렇게 정말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거는 엔비디아조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소매 장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HBM이 뭐냐 이러면 남자를 위한 꽃무늬 청바지야. 꽃무늬 청바지요? 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그 남자한테밖에 못 팔아. 맞춤형? 주문한 그 사람한테밖에 못 팔아. 딴 사람한테 못 팔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이 뭐 얼마나 크겠어 했는데 이게 갑자기 압도적으로 커져 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그 꽃무늬 청바지를 막 수십 개를 사는 거예요.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줬어야 되는데 이거 굳이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인텔도 CPU 만들어서 그냥 판매했지 각각의 개별 고객을 따로따로 만나서 따로따로 상대해 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인텔은 과거까지는 네. 압도적인 갑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한계는 아마 삼성하고 좀 비슷하긴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졌던 회사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 삼성전자의 경쟁자로 부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서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 점유율 순위 이런 게 이제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구도도 그렇고 지금 인텔이 치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인텔 자체는 사실 미국에서도 많이 좀 쇠락기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미국 정부의 또 전폭적인 지원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일반 투자자를 위해서 그 반도체 정리를 한번 쭉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일단 예. 반도체는 그 CPU나 GPU나 이런 시스템 반도체가 한 영역이 있고요. 이거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사들, 뭐 예를 들어 지금 얘기했던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이런 게 설계를 하고 직접 만들진 않아요. 이걸 만드는 회사의 그 만드는 공정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설계해서 자기네가 만들었어요. IDM이라고 그 독립 그 반도체 회사라고 불러요. 삼성전자는 뭐를 만들었냐? 독립 반도체 회사이긴 한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조금 구분이 되고, 그런데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파운드리 영역은 TSMC, 삼성전자가 양대 거두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인텔이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고, 그 외에는 UMC, SMIC 이런 회사들이 또 공장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거 이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부터 또 반도체 이야기까지 유익하게 들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생명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10개 국립대 병원장과 긴급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들과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 학자금 대출 관련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7095번님. 학자금 대출 받아서 지금까지 11년째 등록금을 갚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가 비교적 낮은 건가요? 비교적 낮죠. 절대적으로도 낮고요. 네. 엄청 쌉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더 싸죠. 네. 그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입니다. 1.7%.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전환 대출 해주는 것도 2.9%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7%면 올해 예금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 4.97%보다 거의 3.4%포인트 가까이 싼 거니까 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당장 등록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계에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1.7%짜리 싼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는 게 사실은 자본을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어서요. 이 학자금 대출도 하나의 또 빚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몇 년 후에 갚아야 한다는 그런 대출 기간, 기한이 있을까요? 아까 7095님이 11년째 갚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10 플러스 10입니다.
거치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걸 10년까지 가능하고요. 거기 더해서 10년 더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내는 상환 기간이 최장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2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죠. 네. 근데 이거는 5년 내에 갚거나 10년 내에 갚거나 20년 내에 갚거나 1.7%입니다. 고정인가요? 20년 동안 1.7%로 돈을 쓸 수 있다고?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중요한 공부해야겠네요. 거는 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그렇고 자본을 어떻게 더 잘 알뜰하게 활용할 것인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학자금 대출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네. 자, 우리 1308번님은요. 대학은 많은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아니 왜 정부에서 대학에 보조금을 주는 걸까요? 이번에도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해서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사실 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교도 도와줄 필요 있고 여러 가지 명분은 있습니다만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건 정부가 대학교 등록금 그 인상률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1.5% 이상으로는 등록금을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일정 부분 또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있는 거고요. 참고로 2024년도 등록금은 인상률이 최대 5.64%입니다. 근데 이게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5%를 넘어선 거고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5%대 인상률까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9019번님은 학점 은행제는 뭔가요?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이 학점 은행제는요. 이 개인의 학습 능력 높이고 또 평생 학습 사회를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 27년 정도 됐네요. 지난 1997년 3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대표적인 게 검정고시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내가 공부해서 졸업학력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해서 학사학위 인정받고요. 또 그 외에 또 자격증 필요하면요. 이렇게 학점 이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등록하고 또 학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럼 누가 학위증을 인정해 주냐? 바로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 받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학사학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9019번님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도요. 이렇게 학위 취득 가능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출 관련된 그 경제 상식 퀴즈도 내드렸고 마무리도 이제 대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출 없이는 사실 경제 생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알뜰히 살뜰히 잘 비교해 보시고 또 잘 갈아타시면서 소상공인 대환 대출도 나왔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